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그것은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 건강,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이 모두 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물론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떤 건강이냐면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육 풀기 건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 건강,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신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정신적 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동영상 60번째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정의가 있는데,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도 이제 각 사람마다 어떤 삶을 가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살아있는 동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됐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그 시장에 마늘을 팔러 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마늘을 시장에 팔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거를 마늘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밝혀낸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 어머니께서 시장에 이렇게 힘들게 갖다가 팔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화학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는 유기화학이라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뭐냐면 그런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늘이라는 성분이 1953년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마늘의 성분을 밝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자 해서 의학연구소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 와가지고 학생들을 화학을 가르쳐서 간접적인 기여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건강 실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냐면 알려주는 일도 하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이 어떤 삶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어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훌륭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이제 생각이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30살 때까지는 공부를 했고, 학습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30살 때부터 60까지는 뭐냐면 가죽인데, 경제활동기인데, 이 사이에는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학 위에는 다른 것은 배우지 말자. 뭐냐면 한 가지도 배우기 어려운데 다른 것까지
내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저는 화학만 생각하고 화학만 가지고 살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살기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순수하게 살았는데 과연 이 순수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 1년 동안에 그 공부를 한 바, 배우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순수하게 어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배우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배워서 어른이 된 겁니다. 순수함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어리석고 뭔가 좀 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활을 약 30년 동안 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뭐냐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하지는 않았어요. 나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었다. 반성합니다. 반성하지만 뭐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았고 저는 뭐 악의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다 많이 알려주고 많이 재미있게 하고 웃기려고 노력을 해왔던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종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른이 돼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순수하게 사니까 뭐냐면은 영악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보면서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순수하게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사기, 그러니까 사기죠. 물질적인 사기도 당했고, 정신적인 사기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사기도 당했는데, 물질적인 사기를 당하는 것은 그래도 금전적인 손실 약간의 있었지만, 정신적인 사기를 당하는 것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노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이 헛된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사기가 더 불쾌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다 지나간 이야기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물질적 사기도 당하지 말고 정신적 사기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은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화학 이외에 인문 고전을 많이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문 고전을 공부하면서 나보다 앞서서 살았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이미 하셔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면서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순수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사셨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게 사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순수하게 살았다고 해드려도 저 순수하게 산 것이 저는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남아있긴 한데,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진인사 대첩입니다.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특히 최근 들어서 동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법륜 스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법륜 스님께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라. 좀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살아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도 말고 어른이 되라. 나이 20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른이 되니까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무척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법륜 스님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순수함이라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어린이는 천국에 가기 쉽지만 어른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을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은 뭐냐? 자, 어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순수함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왜 우리는 그 순수함을 갖다가 잃어버리는가?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피노키오가 어른이 되기 싫어서 멀리 날아갑니다. 왜? 순수함을 간직하고 싶어서 어린이로 계속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피노키오 이야기의 핵심인데, 자, 어린이는 순수함이 있는데 어른은 순수함을 안 가지고 있고 영악해지는 겁니다. 사실 좋은 것은 순수함이죠. 좋은 건 순수함입니다. 그래, 이제 이것이 그 순수함인데, 그런데 이제 법륜 스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륜 스님은 어른이 되면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어린애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항변한들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해서 어른이 되면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실수했던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후에 화학 위에는 다른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30년을 가족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 활동기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되돌아보면 화학만 공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플러스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해서 세상 사는 것을 좀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워서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늦은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알게 됐다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륜 스님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배운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순수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은 천국에 가기가 쉽지만
어른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수함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거예요. 순수함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좀 더 무척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그 구절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씀은 우리 그 건강에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1936년에 인류 처음으로 스트레스 학설을 주장하신 캐나다 한스 셀리아라는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는데 처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 한스 셀리아라는 분이 나이 65세에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리십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의 세 가지 방법, 수술적 방법, 항암제요법, 방사선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암을 극복하기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요.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세요. 했는데 되지 않고 마지막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스트레스가 0이 돼서 암이 없어진 거예요.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지만 실제 성공 사례예요. 한스 셀리어가 암을 극복한 성공 사례입니다. 자, 그 이후에 1970년대에 뭐냐면은 노먼 커즌스라는 사람이 교원병에 걸려서 굉장히 교원병은 희귀병이고 난치병이었어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먼 커즌스라는 분이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뭐냐면은 교원병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노력을 그 이후로 하셨어요. 자,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는 웃음 치료 요법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웃음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웃음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황수관 박사께서 웃음 행복 전도사라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황수관 박사 저 많이 봤어요. 근데 웃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웃음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고, 자, 여러분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간은 뭐냐면 우리 인류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도 가지지 못한 생각을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 돼지, 말, 낙타, 개구리, 어떠한 동물도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인류만이 뭐냐면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 우주까지 생각해서 우주를 생각하고 뭐냐면 우주에 진출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우리 인류의 대단한 업적이죠. 이 모든 것은 생각하는 놀라운 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생각. 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렵 채집 활동을 할 때는 사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렵 채집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다른 동물들을 이겨내고 살아나온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러다가 인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농업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그 인류 역사를 정리한 게 있어요.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고, 두 번째가 농업혁명, 세 번째가 인류통합, 네 번째가 과학혁명입니다. 이와 같이 유발 하라리가 정리한 그 인지혁명을 통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위해서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 절대 강자로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나약하기 그지없어요. 발톱이나 곰처럼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이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전 지구의 전체를 지배하는 단계에 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인지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 농업혁명이 있는데, 농업혁명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농업혁명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잉여 농산물이 생겨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는데, 이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지배계층이 생깁니다. 왕이 등장하고 거기를 보좌하는 군사도 생기고 지배계층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일만 하는 노예제도도 생기는 그러한 그 중세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이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제국도 완성되고 제국이 말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류 역사는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지배 계층을 보좌하는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라는 계층입니다. 사라는 계층. 선비사자, 사.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도 선비가 있는데 그 양반 계층에 해당됐죠.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뭐냐면 브라만 계층이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중세시대 때는 계층이 있으면서 노예 계층은 계속 일만 합니다. 노예 계층은 일만 하고, 지배 계층 왕은 이렇게 통치를 하죠. 그리고 보좌 계층, 지배 계층, 보좌 계층은 또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죠. 자, 이러한 그 중세시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가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뭐냐면은 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사회제도,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생겼죠.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주의 제도가 현재 이 사회제도로 정착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사회제도는 어디로 갈까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는 미래의 세계에는 아마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보다 한층 더 발전된 새로운 사회제도가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세계를, 그 사회제도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활동하고 그때 사는 우리 인류는 뭐냐면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자본주의,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언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등장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측은 해보는데 그 날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새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야기하는 빙이라는 그 챗봇 로봇이 나와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은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지식적인 측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답변을 그런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들이 등장함으로써 인공지능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이제 잃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하고 모든 생산적인 인공지능이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 불을 분배하고 할 것이냐? 이건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저 인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어떤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일부 정치인 중에서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아직은 완전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소득 개념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 이미 앞으로 미래의 세상을 예측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지금 현재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과도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융합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상이고, 자,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지배계층이 생기고 중세제도가 생기면서 중세제도의 그 왕이라는 계층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사회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인류가 전쟁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에 아주 그 훌륭한 성인들이 등장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등장하시고 노자도 등장하고 공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려라. 불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노자는 무의자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래서 도교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공자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공자는 뭐냐면은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했지만 바로잡아야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는 이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것이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공자 뒤로 나와가지고 유교가 등장하죠. 유교. 그래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유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어쨌든 이런 성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사회는 인류가 전쟁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인들이 존재했죠. 그래서 그거를 성인들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자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맹자가 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맹자가 등장해서 맹자가 사담 칠정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사담 칠정. 그래서 공자의 생각을 좀 더 심오화시키고
그래서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그 세 가지고 이제 유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맹자가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맹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순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맹자는 마음이 선하다고 이야기했고 순자는 마음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사람을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맹자는 이상주의를 주장하지만 순자는 현실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왕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하고 역성혁명을 주장하니까 왕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자는 현실적이고 현실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배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현실 생활을 합니다. 순자가 왜 그러냐면 순자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자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이사와 한비자가 있습니다. 이사와 한비자는 진나라의 진시황 밑에 들어가 가지고 뭐냐면 중국을 통일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사와 한비자는 법치주의를 주장합니다. 순자도 법치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진시황 때 통일하게 되고 법치주의가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법치주의를 이야기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순자가 있고 이사, 한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에 이제 뭐냐면 주의가 성리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조선 내면 이제 고려 말년부터 해가지고 신사대주의자들이 성리학을 토대로 해서 정치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리학. 그래서 우리는 성리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유교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세상이 바뀌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냐면은 많은 성인들, 유인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께서도 계셨고 뭐 다산 정약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황, 이희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세르반테스의 이제 돈키호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7세기에 세르반테스보다 조금 앞에 사람이 17세기에 뭐냐면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써서 남겨놓으셨는데 발타자르 그라시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그 당시 17세기에는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거짓과 사기가 횡행하는 시기였는데 아마 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냐면은 잘못한 순수한 사람들은 정신적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 2년 사이에 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여러 이 인문 고전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현실에는 꼭 순수한 사람만이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순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는 나같이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은 어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더 많습니다. 영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른과 같이 사는 영악하고 뭐냐면은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이가 되는데 먹이가 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먹이가 되는 순수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스님께서 어리석게 살지 마라. 어른이 되면은 어른스럽게 살아야 된다. 어른이 되면은 순수함을 벗어 던지고 좀 더 영악해져야 된다.
명확해져 가지고 뭐냐면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어른스러워지는데 그 본인만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어른이 되면 어른스러워지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은 던져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제가 또 더 나간다 그러면은 리처드 뭐냐면 리처드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에 등장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이기적 유전자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람 유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람 유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비둘기파, 순수파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매파입니다. 사기꾼파. 세 번째가 응징파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꾼파, 매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응징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기적 유전자에 주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응징파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순수하게 대하고 사기꾼파한테는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기꾼파한테 이용당하는 일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응징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지도자는 응징파가 되어야 된다. 응징파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 순수하게 대하고 사기꾼파한테는 응징을 해서 법을 통해서 모든 애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했는데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람직하게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잡아진다 않다고 해서 응징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 사기꾼파는 사기꾼파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저는 그것이 공자님 생각이 좀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사기꾼파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순수한 사람은 존경하라.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순수하게 대하고 사기꾼파한테는 더 이상 인간관계를 끊고 대응을 하지 말고 응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응징파한테는 뭐냐면은 그렇게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회가 살기가 순수한 사람만 살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으면 순수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은 이 사회가 천국이죠. 좋은데 이 사회는 지금 보면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혼재되어 있어 순수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냐면 응징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능력이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신적 사기꾼들은 뭐냐면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알아내느냐 말이에요. 알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그 순간 그거를 익히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늦게나마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 굳이 그 뭐 응징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살다. 그냥 그렇게 사기꾼 파티로 살게 놔두세요. 뭐냐면은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순수하게 사는 수도 있고 뭐냐면 그렇지 않은 또 삶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만약에 획일적으로 어떤 사기꾼들만 있고 순수한 사람들만 있고 응징파만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였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각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고 순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응징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최근에 뭐냐면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자의 생각. 황영주 작가분께서 쓰신 책인데, 노자의 생각. 생각. 이번 시간의 주제가 생각인데, 노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분들도 모두 다 생각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노자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고, 맹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모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칸트는 또 칸트의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본받을 바가 있으면 본받고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노자의 생각, 노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작가분께서 황영주 작가분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도를 가지고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덕을 가지고 찾았으며 그 다음에 정치는 무의 정치를 주장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노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노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노자는 이 책에 나오는 보면은 노자는 세상의 통념과 반대로 판단하고 반대로 행동하려는 노자의 태도는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통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과연 진짜로 옳은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따지고 의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자는 사회적 통념, 세상의 통념과 반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그때 주변 사람들,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노자의 가족을 모조리 몰살시키는 그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겁니다. 노자가 돌아와 보니 가족이 없어요. 노자는 생각이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슬픈 현실을 맞이한 거죠. 그렇습니다. 노자는 뭐냐면은 무의자연을 주장하고 그래서 뭐냐면 마을에 돌아왔다가 다시 소를 타고 어딘가 호련히 사라져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은둔자의 삶을 사신 거죠. 은둔자의 삶. 그렇지만 사마천의 사기에 도덕경이 기록이 돼 있어서 노자의 사상을 일부나마 알게 되고 그리고 노자가 다음에 노자의 뭐냐면 그 바탕으로 해서 장자가 등장해서 그런 그 도교가 등장하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도교는 무의자연을 토대로 합니다. 무의자연을 토대로 합니다. 자, 그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우리 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알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노자라든지 공자, 우리가 본받을 분들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숱한 왕들이 있었고 황제가 있고 노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코스모스에서 그 칼세건이 한 이야기지만 이 지구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왕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뭐 정치가도 있었고 도덕가도 있었고 교육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중에 본받을 만한 성인들의 말씀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자의 생각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공자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맹자의 생각도 알고, 순자의 생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이학용 선생님 생각도 알 수 있고, 우리 추사 김정희 그 선생의 생각도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현실 세계의 주변 사람들의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현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실망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냐면은 영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겠습니까? 그냥 현실주의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 선에서 바라볼 뿐이지 배울 점은 없다는 겁니다. 배울 점 없어요. 개 중에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뭐냐면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끄럽다,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뒷담화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신적인 사기꾼들은 이 정도구나.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거 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질적인 사기꾼은 쉽게 판단이 되지만 정신적인 사기꾼을 알아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웃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순간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할 필요도 없고 인간으로서 대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삶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은 숱하게 많았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냥 웃으십시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는 순간, 모를 때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지만 알고 난 이후에 사기를 당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자님도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55세까지 하고 13년 동안 돌아다니고, 공자님 말씀에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화라. 하기 뭐냐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님께서 자랑한 것은 이 대목이 딱 하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지만 배우는 것은 자랑해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랑을 하잖아요. 뭐냐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화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20세기의 유명한 현자 뭐냐면은 크리슈 나무르티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 인도 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시험에 통과한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다. 평생 동안 배움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움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계속 배웁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요. 자, 이제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세르반테스가 뭐냐면 17세기에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17세기 분이고 그보다 좀 앞선 분인데 세르반테스가 뭐냐면은 17세기에 살면서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 뭐냐면은 구상을 한 게 뭐냐면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을 토대로 해서 한 소설을 구상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그냥 재미로 그냥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르반테스가 그 17세기에 살면서 경험한 것을 본인이 아마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순수하게 뭐냐면은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사유에 이야기를 했는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는 뭐냐면은 돈키호테를 통해서 그 소설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죠. 그게 뭐냐면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을 보면은 돈키호테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뭐냐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는 돈키호테는 너무 순수하고 웃기는 인간인 거예요. 웃기는 인간인 거죠. 세르반테스도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법륜 스님께서도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변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억울해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감옥에 오신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항상 인사를 하신다. 억울하시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억울하게 그 사형 선고를 당했고 세르반테스도 억울하게 아마 감옥에 갔을 거고 법륜 스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거를 뭐냐면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하셨어요. 법륜 스님도 슬기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은 슬기롭게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군요. 리처드 도킨스가 뭐냐면은 이기적 세상을 썼고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피노키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피노키오가 떠나죠. 피노키오가 떠날 때 뭐라고 하고 떠납니까? 자기는 어른이 되기 싫어서 떠난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어른이 되기 싫어서 떠납니다. 멀리. 어린이로 계속 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노키오가 나쁜 건 아니에요. 피노키오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피노키오는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어린이로 계속 남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계속 어른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순수함을 버리고 좀 더 영악해지고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른이
물론 그 중에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빨리 깨닫고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그 사람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 생각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종교도 이야기했고, 뭐냐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지배계층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을 보면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기원전 6세기에 노자, 공자, 탈레스, 기원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3세기에 황보밀, 12세기에 주희, 16세기에 왕수인,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정약용, 이순신, 정조, 이황, 이희, 김정희, 윤선도,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각자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록으로 남아지고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돼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 공자의 논어, 뭐냐면 탈레스라는 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탈레스는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탈레스는 어디에 사셨냐면은 터키 동부 지역 해안가의 이오니아라는 밀레투스라는 밀레투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사셨는데, 그리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믿고 그리스 신화를 믿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노예에서 번개가 친다고 믿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쪽 이오니아 지역에 사는 탈레스는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서 뭐냐면은, 번개가 치는 것은 제우스 신이 노예에서 번개가 치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은 번개는 치는 거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내가 돌아다녀도 번개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돌아다니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으면 탈레스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탈레스 재미있는 철학자죠. 그래서 탈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원전 5세기 100년 후에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등장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야기하고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의성이죠.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과학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탈레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탈레스로부터 100년 후에 데모크리토스가 등장해서 데모크리토스가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뭐냐면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리를 발표하죠.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뭔가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히포크라테스한테 이 데모크리토스를 데려갔다고 그래요. 히포크라테스가 데모크리토스를 보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히포크라테스가. 뭐냐면은 데모크리토스가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생활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이상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보고 현실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이 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전 인문학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입니다. 정말 그래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악하고 현실주의자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일 뿐이지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로부터 배울 바가 뭐가 있겠느냐?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겠죠.
저는 그 많은 고전 인문학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치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앞에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을 배울 수가 있고, 그로부터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의 주변에서 가끔 순수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연 그 현실주의자들이 올바른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경해요. 자, 본인은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동하고 이렇게 보면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렇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로는 순수하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받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지금 이야기했고, 그 다음 주제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심오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가 이제 등장하는데,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은 깨뜨리기가 쉽지만 생각도 깨뜨리기가 어려운데 믿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종의 성격일 수 있어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으로부터 습관이 나오는데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 3살 적에 습관은 여든이 갈 때까지 바꾸기 어렵다. 그걸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격과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그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한번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결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공자님께서도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두 번째 배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그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굳이 가르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공자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린 사람이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교육이나 가르침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겠죠,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죠. 그런 자에게는 교육이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교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 시간에. 배울리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자에게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공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그래서 저는 어른만 그 배우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젊은 사람 중에도 있고 어린이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좀 더 어른스러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현재 종교 보면은 뭐냐면은 처음에 등장했던 종교는 뭐냐면은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 정도에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뭐냐면은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라고 합니다. 짜라투스트라. 그래서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할 때 짜라투스트라는 누구냐면 조로아스터를 이야기합니다. 조로아스터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그 정치 사회제도를 떠받치는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그 이후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 그 다음에 노자의 도교, 공자의 유교, 예수님은 한참 뒤죠. 뭐냐면은 뭐 한 600년 뒤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등장해서 천주교 기독교를 이루고 그 610년대에 마호메트가 등장해서 이슬람교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만들어지기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자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뭐냐면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사후세계에 죽어서 좋은 데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인류는.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가고 싶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래서 죽은 이후에 과연 천국이 있느냐, 사후세계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 자유고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무교입니다. 무교지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서로 이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영역이지 그거를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무교라고 해도 저는 뭐냐면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우리말에 선이라는 게 있는데 선에서부터 신이 나왔다. 선에서 이 점을 하나 빼면은 어의 그 점을 빼면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선이 더 앞선 거 아닌가? 선이 앞선 거. 영어에서도 굿이 있고 가드가 있는데 굿은 G-O-D인데 가드는 G-O-D입니다. O를 빼면 가드가 신이 됩니다. 굿이 선이고 가드가 신이죠. 그래서 영어나 우리나라나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선이 아닌가. 굿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도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히 많은 종교들 중에서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도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뭐냐? 살인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뭐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바로 기록이 되지는 않고
약 500년 동안 암송으로 전해지다가 기원전 96년경에 뭐냐면 야자수 입에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글로 기록을 했고 중국에서는 종이에 기록했고 1200년대 고려에 와가지고는 고려의 1200년대에는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800년간 이거를 기록을 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은 8만 대장경과 같이 뭐냐면은 모든 목판에 이 불경을 파가지고 800년 동안 보관한 것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8만 대장경,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어요. 고전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앞에 노자나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무언지를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시대, 이 디지털 시대, 유튜브가 있고 메타 시대의 이제 직면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전달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서 영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지금 유튜브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놀라운 겁니다. 글자보다도 더 뛰어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종교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사후 세계에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사후 세계에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종교들이 성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종교들이 유독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증상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정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잘 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서양의 옛날에 유럽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세력들은 이슬람교하고 종교전쟁까지 벌였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종교전쟁까지 벌리고 그러는데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내 종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다가 배척하고 억압하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잔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종교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증산교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어도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믿을 것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또 무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연구를 해볼 만한 나라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는 것만 올바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문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그 생각과 믿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죠. 이러한 나라가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문화, 정신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생각과 믿음을 넘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 기차표하고 그렇죠? 그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자가용 시대에 살고, 이 현대화된 세상에 살고, 디지털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약에 챗봇 로봇도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만간에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택시도 운전하고 트럭도 운전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과연 어떤 세상일까 궁금합니다. 이런 세상,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온전히 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 세계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인공지능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은, 정말 잘 배우고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을 배척하지도 말고 인공지능과 어떻게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모든 옛날부터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돌아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니까, 오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만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재미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이 순간을 살아가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다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남아있는 시간, 이미 6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뭐냐면 내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인생이 뭐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인생이 별 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면 그걸로 족한 거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옛날에 태어났던 모든 분들, 뭐 어떤 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늦게 돌아갔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뭐 누가 먼저 죽었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차 돈이 20살에 죽었고 누가 뭐 몇 살에 죽었고 뭐 윤동주가 25살에 죽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사람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다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뭐 큰 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는 날까지 우리는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 공부도 하고 건강 실험도 하고 이렇게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생각을 통한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고 사회적 건강도 중요하고 신체적 건강도 다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건강과 행복,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인사말도 있는데 정말 건강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본 거지만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김닷을 저자께서 쓰신 2013년에 발간한 책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건강한 사회적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관계가 나에게 만약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인간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인간관계,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인간들까지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이 좋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긴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구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